It's fun to stay at Rich people. YMC. YMC. 때밀이. 취임식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서명을 와.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and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and we're taking it back. We need Greenland for national security and even international security. A short time from now, we are going to be changing the name of the Gulf of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이거 진짜 민감한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는 벌써 바꿨어, 지금.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The Riviera of the Middle East, this could be something that could be so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have nice ocean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Then you tell us, I don't want a ceasefire. I don't want a ceasefire. If you didn't have our military equipment, this war would have been over in 2 weeks.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제 뭐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저 2달 동안 쏟아낸 발언들이 전 세계를 아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당사자, 이 국가들은 아주 정말 비상사태가 났다랄 정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과연 트럼프는 왜 그런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전문가,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 또 북미관계, 남북관계, 또 통일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너무 궁금한 건 트럼프 지금 왜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앞서서 이제 그 잠깐 방송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 중에 우린 단순하게, 앞에 복잡하게가 아니고 단순하게 아메리카 퍼스트를 달성을 하겠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럼 지금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닌 국제 질서이구나.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일기 때는 마가를 갖고 왔던 거를 지금 들어와서는 또 마가 2.0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게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대해야 되는데 위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쇠퇴를 했다라는 건데, 이 쇠퇴하게 된 원인이 뭐냐. 네. 이거는 그동안의 유럽 국가들, 또 동맹 국가들, 파트너 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동안 안보를 보장을 해줬다. 네. 이 비용이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안보를 위해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도 네. 우리가 관세라든지 이런 걸 낮춰줬더니만은 우리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제가. 그 혜택을 받은 중국이 지금 더 잘 살더라. 그래서 이거 다시 정상화를 시켜야겠다.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진 네. 이 질서를 다시 한번 재편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네. 그래서 황금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또 그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로저스 회장인 일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저희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단은 트럼프는 자신도 뭘 하는지 스스로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일부 정치인처럼 기본적이고 깊이 있는 지도 철학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해본대요. 해놓아서 이렇게 던져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저희 회장님 표현입니다. 이렇게 튼대요, TV를. 딱 틀어서 내가 어제 던져놓은 말에 반응이 어때? 이걸 보고 그날을 이어간대요. 좀 걱정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봉영식 교수님 좀 약간 미국 하면은 우리 어릴 때부터 드라마 보면 이렇게 정의롭고 막 소용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니에요. 뭐 배트맨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캡틴 아메리카, 원더우먼도, 예, 원더우먼.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미국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광폭 행보를 보이냐?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제국주의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열등한 사람, 열등한 집단, 열등한 민족은 권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항을 하면은 대답은 똑같죠. 제국주의 국가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명목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득을 봤잖아. 그리고 중국만 부강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돼. 근데 사실 1945년 이후에 구축된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독재자예요. 푸틴이 아니라. 반대거든요. 그리고 파나마, 그리고 그린란드, 우크라이나 광물 우리가 필요하니까 그냥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이 강해야지 세계가 평화로워. 그건데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얘기는 듣질 않는 거예요. 다들 좀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례적이다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행동이 일관되게 행동한다라는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어요. 그게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예요. 힘의 전이 이론이에요. 전쟁이 안 나려면 두 국가의 세력이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전쟁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데 트럼프의 행보를 자세히 보세요. 트럼프의 행동과 생각은 이 힘의 전이 이론, 파워 트랜지션 시어리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 압도적인 세계 질서가 재편돼야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우크라이나를 좀 더 도와줘서 나토군도 보내서 러시아랑 좀 대등대등한 힘의 밸런싱을 맞추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트럼프가 생각할 땐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안 돼요. 러시아의 힘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힘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미 쇠퇴했죠. 아까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냐면 중국이 대신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꾸 고개를 쳐드는 중국을 압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필요한 거죠.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안보 균형도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와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가자지구에서 아예 팔레스타인인을 뭐 이집트나 요르단 다른 지역으로 추방시키겠다, 강제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가자지구를 뭐 리조트도 개발하고 포화로운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미국이 아예 차지하겠다. 필요하면 미군도 주겠다. Golden future, a brand new life. Feast and dance, the deal is done. Trump Gaza, number one.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원래 그 땅이 반반 이스라엘 반 팔레스타인 반반 살고 있던 게 점차 힘의 논리 때문에 그 가자지구에 조금씩 묶여 살아있는데 이걸 아예 빼버리면 그게 맞나라고 싶지만 트럼프가 보기에는 아예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이 무장 세력보다 더 위에 있어야 더 이상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 아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제 엔터테이너예요. 이게 이제 옛날부터 뭐 You are fired라고 하면서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You're fired. 그 미디어의 영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효과를 잘 알고 그걸로 자기 지지율과 인기를 올리는 방법을 잘 아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들 뽕 엄청나게 그냥 언론의 헤드라인을 다 장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당사자한테 공포를 갖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탁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뭐 휴양지를 짓겠다는데 거기에 휴양지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니 거기 땅 뺏긴 사람들 가만히 있어.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맨날 또 총 쏘고 포 쏘고 막 이럴 텐데 거기 휴양하러 가시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딱 던져놓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세게 던져가지고 그 종전안을 되도록이면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맺게끔 하는 그
제스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지자들도 지지하지 않거든요. 보니까 다음에는 없었던 일로 하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이집트하고 요르단이 갑자기 막 반발하면서 우리 그거 수용할 수 없다. 거기에 무슨 휴양지냐 이랬더니 트럼프가 난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싫다 그래? 아 그럼 안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빼기도 하더라고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충격 요법인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의 미국이 제국주의화가 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제국주의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동맹의 적은 죽여도 돼요. 명분이 돼요. 이거는 우리와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뭐가 있으냐면 그 트럼프가 이제 즉위한 다음에 제일 처음 만난 그 정상이 누군가 굉장히 이제 그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만나기 전에는 뭐 가자지구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뭐 제시할 것인가라는 걸 봤는데 웬걸 생뚱맞게 회담 끝에 이제 황금 삐삐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왜? 왜냐?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그 9월에 이 헤즈볼라의 삐삐 폭탄을 설치했잖아요, 모사드가. 헤즈볼라가 들고 다니는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폭발물을 심어 놓고 원격으로 폭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쓰면 이제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페이저 삐삐를 써라. 이 안에 이제 폭탄을 심은 거예요. 9월 달에 일제히 폭파시켰는데 삐삐니까 일단은 여기서 허리춤에서 삐삐삐 울렸을 거 아니에요? 일단 허리에서 터져요. 그러면 이 눈높이에 있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걸 소리가 나니까 이거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터져가지고 얼굴이 날아갔는데 당시 이거를 치료했던 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서는데 이렇게 많은 안구를 적출한 건 처음이다. 라는 비극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이 황금 삐삐를 선물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걸 왜 줬냐? 가 아니라 이 삐삐 작전이 정말로 훌륭한 작전이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우리 제국주의 동맹 이외의 열등한 민족은 죽여도 된다라는 걸 공언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지금 뭐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고 어디고 다 압박을 가해서 다들 놀래고 있는데 유독 김정은한테만 보고 싶어.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2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를 비난해도요, 이 김정은에게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트럼프의 발언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of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I said, just relax, go to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진짜 그 비즈니스가인 게 뭐냐면 돈 안 드는 일은 아주 거침없이 해요. 그냥 칭찬하고 말로 뭐 하고 이런 거는 비싸. 그러네. We'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Yeah, All right, my he last liked me question.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you'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Now he is of nuclear power. 와.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Nobel. 되게 좋아한다. 좋아해.
스마트하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이렇게 도대체 김정은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아는 거죠. 사실은 뭐 캐나다나 뭐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는 이렇게 스윗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방국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 정상급 인사 중에서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김정은을 저렇게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트럼프밖에 없어요. 실제 트럼프는 급박하게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연줄이 있는 정치인은 트럼프밖에 없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슈는 단순히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처럼 주목할까요? 아, 그러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위험천만한 테러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이 정치 세력의 수장 김정은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꽃놀이 팬 거죠, 일종의. 정확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람프 형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저의 스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출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아무리 람프 형님이라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꼭 받고 싶죠. 일기 때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바랬는데 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4명이 받았는데 본인이 받아가지고 잘 되면은 나중에 그 러시모산의 5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얼굴도 새겨야 되고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가자 지구의 평화, 그럼 중동에서 평화를 이룬 미국 대통령이고 유럽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빠진 데가 인도태평양 지역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하면은 삼박자가 다 맞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은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가자에서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한반도에서 북한과 딜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끊어야지 그 다음 목표인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 해서 열심히 닦았대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25센트 하나를 딱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트럼프지만 펄펄 뛰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닦았는데 25센트. 네, 25센트. 할아버지가 도날드야 잘 기억해라. 방 깨끗이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찾아서 너만이 해야지 큰 돈을 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나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고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러시아 푸틴과 만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장사가 되는 걸로 몸값을 올려놓은 것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런 점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북한의 어떤 핵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 속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제 뉴클리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건 좀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핵국가라고 하면 뉴클리어 파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핵국가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면 5대 핵강대국.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확산 체제인 NPT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핵을 가진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국가죠. 상임이사국과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만들어진 이 국가들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로 핵국가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핵 군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핵 군축도 이 5개 핵을 갖고 있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간에 하는 게 핵 군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뉴클리어 파워 하니까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화의 장에 가면 협상에 가면 북한이랑 핵 군축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전 기술이 있는 국가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뉴클리어 파워는 원전 기술이 있는 국가 플러스
우리가 NPT 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상 핵을 갖고 있는 국가. 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우리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도 그냥 뉴클리어 파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미국 언론 내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국방장관 지명자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언론들도 백악관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논란을 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이 입장을 정리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의미한 뉴클리어 파워는 핵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 현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NPT가 규정하고 있는 공식적인 핵 보유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백악관이 선을 그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CVID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다라고 백악관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일도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이야기한 것이지 지위를 준 것이 아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첫째는 빈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칭찬합니다. 스마트하다, 뭐하다. 김정은 기분 굉장히 좋게 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치 핵국가를 갖고 있다. 물론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다 하더라도 어떤 정도의 지위냐 하면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나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들이 제재 안 하거든. 네. 그거라도 인정받으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희망을 살짝 주는 거예요. 살짝 주면서 그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저희 의도가 뭐지? 그러니까 불분명한 겁니다. 이거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헷갈린 상태에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기대감을 갖는 동안에는 얘네들이 망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가 있는 동안에 핵 활동이 동결이 됐었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봐라, 내가 이렇게 다루는 거야. 이러는 건데 북한도 이제는 그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일기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핵화를 이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노이 때랑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좀 만나려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사실 이 김정은이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가진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핵거리면서 핵을 고도화시켰는데 왜 핵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할 때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시간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세계가 북한을 또 김정은과 우러러 보려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면은 잔치를 벌여야죠. 출연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출연료를 원하는 지금 본 교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썰기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헌법상으로 3선이 안 됩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만갑에서 다시 하노이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적어도 종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고 잠정 청산이라도 하고 다시 이제 시진핑 형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김정은이 설사 그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시기를 보고 트럼프의 애를 달궈서 좀 나는 좀 몸값을 올릴 거야. 하노이에서처럼 내가 뒤통수를 다시 맞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내 리더십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혹은 그 만남을 나가고 안 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트럼프는 결국 자기와의 회담 테이블 앞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비핵화 시키고 싶은 사람과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일종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계속 어떤 실체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쌍방이 지금 언론 플레이들만 하면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노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저도 대화에 응해서 한번 쇼오프는 하지만 딜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누가 최대 적대국이었냐? 네. 한국이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한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협상의 장에 핵무기를 들고 나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쇼커스로 정은이를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약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만 필요해 지금. 그 업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협상 스타일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한 번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두 이제 보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비핵화를 완전히 할 필요는 없어. 하는 척만 보여줘. 그러니까 비공식 군축을 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한다고 뭐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중거리 핵 미사일 군축 협상을 벌였어요. 네. 다 없앤 게 아니라 군축 협상을 벌인 것 자체로도 냉전을 끝냈다는 큰 업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라고 2년 동안 쇼를 해달라.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난 만족하겠다. 그럼 김정은이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나 뭐 줄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자.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고 워싱턴 DC에 북한 대사관 만들어라.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큰 좌절을 느낀 그 케이스가 일단 소련과 구소련과 우리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그렇죠. 체결했고 특히 중국과 9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수입하고 베트남과 수입했을 때 정말 좌절했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고립돼 있구나. 그 대사급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북한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비핵화하는 척만 하고 난 노벨 평화상 하나만 탈게 이렇게 될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핵군축 북미 관계하면 핵군축 얘기를 뭐 비공식적이라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87년에 왜 핵군축이 가능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럼 그 고르바초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이 핵군축으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인 거죠. 네. 개혁과 신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개혁 마인드도 없고 신사고 마인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도자가 이런 협상장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 핵군축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의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저는 걱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저는 안심이 안 돼요. 트럼프 1기 때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도 미국만 완전하게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만 차단한다면은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능력만 제거한다면 트럼프는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봉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 생산 시설과 원료 재가공 시설을 문을 닫거나 폐쇄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핵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을 생산해 놓은 것을 파괴한다? 혹은 ICBM 생산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북한이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딱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북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북한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핵의를 약속했고 그 프로세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럼 벌써 성공하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 동안에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니 연락받았다. 베리베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형태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 합의만 내세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미국과도 한국 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 정상을 했으니 이제 남은 나라는 너 일본밖에 없다. 우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거기 2조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 때 폭력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북한은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 들어오면은 김정은 이제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뭐요? 다음 정상회담의 통역은 통영식 동무가 해달라고.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통역하고 나서 다들 사라지셨지. 근데 아무튼 제가 트럼프 보면 노벨상 받은 다음 주부터 북한 끝이에요. 또. 이거 나면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하도 얘기하고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합의가 되려면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화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면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언제쯤? 글쎄요, 매듭은 우크라이나전 종전부터 이제 풀려야 될 텐데 4월 20일까지 종전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으니까 특히 이제 5월 9일이 러시아의 이제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인데 크게 이제 행사를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그 전승절에 북한 군인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그 열병식 행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거기서 좀 보자 이렇게 조율이 된다면 만날 수 있겠죠? 5월 9일 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은 아직까지 다자외교 무대에 섰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 세상에 센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모이는데 잘못 끼어들었다가는 셋이서 뭐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러는데 어버버버 하다가 거기에 휘말리면 비핵하고 뭐고 이건 뭐 뼈도 못 추리고 본전도 못 찾고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를 한껏 띄워주고 이러려면 사실 워싱턴으로 부르는 방법도 있겠죠. 보면은 지금 미국의 첫 번째 전략은 러시아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푸틴이랑 만나서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그 딜 속에 패키지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점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2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안에 푸틴의 팔을 좀 비틀어서 시간과 장소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라디보스톡 그쪽이 더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